명절이면 늘 손에 칼 자국과 화상 자국이 가득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난 며느리였고 아내였고 종처럼 일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친정에 잠깐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내 뺨을 때렸고 시댁 식구들은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혼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왜 결국 이혼이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새벽 5시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찬 바닥에 발을 디디며 조용히 앞치마 끈을 맸습니다. 집안은 아직 고요했지만 제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태산이네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터라 온갖 재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배추, 무, 당근, 고기, 모든 것이 제 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58살, 결혼한 지 38년째였습니다. 20살에 중매로 만나 21에 시집온 이후로 줄곧 이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3년이 지났지만 명절 준비는 여전히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부엌에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물을 채 썰고 배추를 다듬고 고기를 저미는 일련의 동작들이 기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38년간 매년 반복해온 일이라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막내 아들 민수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부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2살의 회사원인 그는 여전히 엄마가 새벽부터 일하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응. 명절 준비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 넌 더 자도 돼. 네, 그럼 더 잘게요. 고생 많으세요. 민수는 하품을 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칼질에 집중했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은 들어도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집안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남편 기철이가 먼저 세면대로 향했고 이어서 첫째 아들 대수와 며느리 영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수는 10년 전에 결혼해서 이제 아이 둘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영희가 부엌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6인 그녀는 명절 준비의 무게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저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아이들 챙겨. 나 혼자 하는 게 편해. 습관적으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 집에서는 명절 준비를 큰 며느리가 도맡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언젠가는 영희에게 물려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제 손등에는 뜨거운 기름에 튄 자국들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칼에 베인 상처들이 밴드를 붙이고도 아려왔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 2명이 내일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올 예정이었고 큰아버님과 작은아버님 댁에서도 20명 가까이 몰려들 것이었습니다. 여보, 전 좀 더 붙여놔. 작은 누이가 전 좋아한다고 했잖아. 저녁 무렵 남편 기철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연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38년간 아내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 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한 접시 가득 붙여둔 전이 있었지만 남편의 요구는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찬물에 불린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허리는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일한 탓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보, 아이들에게는 엄마, 시댁 식구들에게는 큰 며느리였습니다. 순자라는 이름은 언제 사라진 걸까요? 거울 속 여자는 피곤해 지친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21살 새댁 때는 분명 눈에 빛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견디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화장품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숨겨둔 봉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용돈과 함께 아직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서류 한 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나뭇잎들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시작될 긴 하루를 위해 잠깐의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소망 하나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만의 시간을, 저만의 공간을, 그리고 무엇보다 저만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4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는 어제 밤까지 준비해둔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았습니다. 밥 짓기, 국 끓이기, 나물 마지막 손질, 상차림까지 모든 것이 제 혼자서 해내야 할 몫이었습니다. 1시간에 하나씩 해결하면 되겠네요. 작은 메모지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가며 순서를 정했습니다. 38년간 쌓인 경험으로 시간 계산도 정확했습니다. 6시가 되자 집안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수를 하고 이어서 아이들과 며느리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까요? 영희가 부엌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끝나가. 너는 대수랑 준비나 해. 예상된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 집의 불문율을 깨트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9시부터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님 댁, 작은아버님 댁, 그리고 시누이들까지 총 20명이 넘는 대식구가 거실과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수님, 올해도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역시 우리 큰며느리 손맛이야. 대단해. 고생 많으셨어요. 칭찬과 격려가 이어졌지만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마움이라기보다는 관례적인 인사말에 가까웠습니다. 정오가 넘어 본격적인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상에 음식을 하나씩 올리며 땀을 훔쳤습니다. 무거운 그릇들을 나르느라 허리가 아팠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여자들은 각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았지만 저만은 계속 일어나 있어야 했습니다. 밥을 더 퍼주고 국물을 더 따르고 반찬을 다시 가져다 주는 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형수님, 김치찌개 좀 더 끓여주세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수저 하나 더 주실래요? 요구사항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묵묵히 응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를 불리고 거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차갑게 식은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38년 전 첫 명절을 맞았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해. 그게 여자의 도리지. 그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금은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희생만이 여자의 도리일까요? 제 바람이나 꿈은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보, 거실에서 쉬고 있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 번만이라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왜? 기철이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음식 정리 다 끝나고 나서 저 혼자 친정에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혼자서 흘러나올 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기철이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냥 어머니 안부만 여쭙고 금방 돌아올게요. 오랜만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철이의 손바닥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퍽!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명절날 어디 친정을 드나드냐? 정신이 나갔어? 기철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빠 말이 맞아. 며느리가 명절날 친정을 가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큰 시누이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집안 체면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작은 시누이까지 합세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 이해는 하지만 오늘은 좀 시아버지조차 조용히 타이르는 말투로 저를 제지했습니다. 화끈거리는 뺨을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면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그 말만 내뱉고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쓰라린 뺨을 감싸쥔 제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화끈거리는 뺨보다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소망을 표현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폭력과 비난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분수를 모르고 집안 체면도 생각 안 하고 말이야. 목소리들이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철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때린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후회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막내 아들 민수가 조용히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32살의 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가 상처받았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설거지를 도우러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하나둘 돌아가고
남편과 아들들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하루 반나절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것이 그토록 큰 잘못일까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제 의견을 말하면 며느리 주제하며 다그쳤습니다. 그때는 어리고 순진해서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8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찬 기운이 손끝부터 팔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 볼까요? 하지만 오늘 저녁 내내 기철이는 저를 마주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때린 것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해 볼까요? 하지만 대수는 아직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고 민수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국 혼자였습니다. 38년 전에도 지금도 부엌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기철이는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뺨에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거울 속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8살의 여자, 38년을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여자. 하지만 정작 제 자신으로는 살아보지 못한 여자. 천천히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쪽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지만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 보관해둔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친구 미선이가 이혼할 때 하나 더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너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가져가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미선이의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빈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명, 주소, 이혼 사유. 이혼 사유. 무엇이라고 써야 할까요? 폭력? 무관심? 아니면 그냥 성격 차이? 손에 든 펜이 무거웠습니다. 이 서류에 이름을 쓰는 순간 3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남편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집안일을 하는 며느리일 뿐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아닌 차가운 결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숨겨두었던, 하지만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 생각했던 종이 뭉치,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제 발걸음이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기철이가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나와? 기철이가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서류를 거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며느리도 아내도 나를 짓누르는 이 집안도 난 더는 못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38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철이는 바닥의 서류를 보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보시는 그대로예요. 이혼, 신청서. 순간 온 집안이 충격과 분노로 휘몰아쳤습니다. 방에 있던 아들들도 소리를 듣고 나왔고 며느리 영희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어. 갑자기 왜 그래요? 아빠도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 38년 동안 한 번도 진짜 반성한 적 없었잖아. 기철이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나이 몇인데 이혼 타령이야? 하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8년간 참으며 눌러왔던 분노와 희생이 그 한 장의 종이와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을 찾고 싶어요. 순자야,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기철이가 처음으로 달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야기는 38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이제 결정할 때예요. 그날 밤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서랍 속 이혼 서류를 꺼내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38년간 모은 용돈, 몇 벌의 옷까지,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그것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 의지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친정 쪽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요? 친정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순자야, 이렇게 일찍 웬일이니? 그리고 짐까지. 어머니, 저 집 나왔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잡으며 집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거라. 어머니 앞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절 준비의 고단함, 남편의 폭력, 그리고 마지막 결심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참 잘했어.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자. 우선 여기서 쉬면서 마음을 정리해.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부인께서 가정폭력을 당하셨군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사진은 없지만 병원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목격했습니다. 38년간의 가사노동도 중요한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기철이가 친정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모님, 순자 어디 있습니까? 집에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왜 나갔는지 사위가 모를 리 없잖아요. 반성부터 하세요. 뭔 반성을. 며느리가 집을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들들도 하나둘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빠가 엄청 화났어요. 대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이제 지쳤어. 이해해줘. 그래도 집을 나가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하다고. 38년 동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가요. 아빠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뭘 반성한다고 하던? 그게 잘 모르겠지만 술도 안 마시고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것이 반성이라니. 민수야, 엄마가 왜 집을 나왔는지 생각해 봤니? 엄마도 화가 나신 건 알겠지만 화가 나서가 아니야.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서야. 몇 주가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철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말이 안 됩니다.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순간 화가 나서 그랬지. 평소에는 안 그랬습니다. 한 번이라도 폭력은 폭력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집과 예금, 그리고 기철이의 퇴직금까지 38년간 가정을 위해 희생한 제 몫을 인정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인께서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재산의 절반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였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사실 거예요? 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혼자 살 거야. 처음이지만 괜찮을 것 같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새끼들. 처음으로 아들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점차 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58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 언니를 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일이 힘드시죠?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집에서 하던 일과는 달리 이 일은 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혼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반찬 몇 가지였지만 맛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제 자신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떠니? 저도 괜찮아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안일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영희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돼. 처음엔 다 힘든 법이야. 네, 어머니, 가끔 뵙고 싶어요. 그래. 언제든 놀러와. 몇 달이 지나자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평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갔습니다. 젊을 때 좋아했던 소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책 읽으러 오셨네요. 도서관 사서가 인사했습니다. 네. 요즘 읽을 책이 많아서 좋아요. 어떤 책 좋아하세요? 옛날 소설들이요. 젊을 때 못 읽었던 책들을 지금 읽고 있어요.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이 가볍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밥상을 차려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여전히 58살의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엄마가 아닌 그냥 순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아파트에서 차 한 잔을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위해 밥상을 차려야 한다는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정말 조용하네. 혼잣말을 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는 이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이 조용하면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불안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1년 전 이맘때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끙끙대며 온갖 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손에는 칼자국과 화상 자국이 가득했고 허리는 아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끝없는 요구도 남편의 폭력도 저를 옥죄일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대수였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응. 너도? 차례는 잘 지냈니? 네, 영희가 음식 준비했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대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돼. 처음엔 다 그래. 엄마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영희도 보고 싶어 해요. 그래. 다음 주에 한번 가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추석 당일에 이런 여유로운 통화는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오후에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시고 안심하셨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 눈에는 다 보인다. 많이 달라졌어.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하소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안부를 묻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니? 재미있어요. 사람들도 좋고 일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마트에서 일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처음보다 훨씬 익숙해졌습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져서 가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건 외롭지 않니? 처음엔 조금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만 끓여서 밥과 함께 먹었는데도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집을 나올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했었습니다. 58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작은 아파트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제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젊을 때 읽고 싶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때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서 못 읽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 순자로 살아간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8년간 잃어버렸던 제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대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영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네. 그런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집안일이 정말 힘드네요. 영희의 솔직한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엔 다 힘들어. 나도 그랬으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혼자 다 하셨어요?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는 그 시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손자들이 할머니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안 돼요? 고맙지만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좋아. 왜요? 할머니도 혼자 있을 때가 좋거든.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영희와 대수는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이야기하는 관계였습니다. 엄마 아프거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대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제가 선택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혼자 먹을 간식을 사려고 했는데 예전 같으면 가족들 것까지 생각해야 했을 텐데 이제는 제 것만 고르면 됐습니다.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작은 선택이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도 작지만 소중한 자유였습니다. 잠들기 전 거울 앞에서 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58살의 평범한 아줌마였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표정에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순자야, 수고 많았어.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38년의 희생과 억압 끝에 얻은 자유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올 생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소소하지만 제가 선택하는 일상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저를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절이 와도 어떤 변화가 와도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순자야. 그냥 순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저는 드디어 제 자신에게 속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